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푸조 3008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멋진 자동차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처음 보는 디자인 아닙니까?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놀라운 면들이 가득한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놀라운지 푸조 3008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밀림의 사자 같은 느낌 아닙니까? 헤드램프에서부터 쫙 마치 사자가 핥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 푸조를 만났을 때는 펠린 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양이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양이에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돼서 사자의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차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각이 살아있는 자동차입니다. 다른 자동차들 요즘 어떻습니까? 다 에어로다이나믹을 중시하면서 이런 부분에 엣지를 하나도 없이 둥글둥글하게 만들었잖아요. 푸조는 이렇게 칼로 썬 듯이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의 3008이라고 무광으로 써놨어. 이 안에 있는 이 그릴도 화려하게 만들어 놨고요. 요거 DRL도 헤드램프가 아니라 오로지 DRL의 역할을 하기 위한 램프를 3개를 또 박아 넣어서 헤드램프와 그릴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능적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웰컴 램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언락. 앞에 있는 알루미늄 부분이 브러시드 메탈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금속이 이 브러시 모양으로 산란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앞은 또 매끈하게 이렇게 가다듬었어요. 그래서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이 그냥 불만 켜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에서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헤드램프를 새롭게 디자인해 놨습니다. 깜빡이 켰을 땐 이렇게 됩니다. 깜빡이 같은 경우는 LED를 이용해서 램프를 엄청 밝은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상등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램프가 정말 밝을 필요가 있고, 좋은 점은 이 빛이 안개를 뚫고서 멀리까지 비춰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자동차 회사들이 더 작고 밝은 램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팬더에 있는 방패, 팬더에 방패를 붙이는 브랜드가 푸조가 있고 페라리가 있죠. 푸조가 사자 얼굴을 바꿨잖아요. 예전에 있던 사자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느낌에서 좀 이런 느낌으로 점잖아진 것 같기도 하고, 더 멋있죠?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요? 이거보다 낫다고? 요거 괜찮았는데 왜? 측면에서도 보면 이 차가 잠깐 뭐가 좀 특이한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몰딩이 없어요. 보통 여기에 검정색이든 크롬색이든 뭐가 있잖아요. 레인지로버라든지 최신 자동차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점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세대 말고 다음 세대가 되면 자동차들이 다 이게 없을 거예요. 현대기아도 이걸 다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이 없어질 텐데, 그런 것들을 푸조가 남들보다 먼저 이 대중적인 자동차에도 적용하게 됐죠. 앞에서 봤을 때도 정말 독특한 자동차인데, 뒤에서 봤을 땐 정말 독특합니다. 아이오닉 같은 차도 비가 들이친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런데 푸조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리 뒤쪽으로 이렇게 트렁크 리드를 길게 뻗어서 이 엣지를 살짝 만들어 놔서 날개 역할도 하기 때문에 뒤쪽에 생기는 와류를 여기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물이 묻거나 흙탕이 흩뿌려지거나 이런 일들은 없기 때문에 뒤쪽에 별도의 와이퍼가 필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날개가 또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볼텍스 제너레이터가 별도로 있어요. 그 와류가 이 에어로다이내믹에도 도움이 되고, 이 부분에 물을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레이스카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향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푸조는 르망24시에 우승도 여러 번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회사기도 하고, WRC에서도 상당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푸조는 레이싱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회사고 에어로다이나믹에 정말 진심인 회사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에어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록 SUV 형태의 자동차임에도 말이죠.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죠.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죠. 이렇게 해도 엄청난 공간인데요. 열어보면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더 있습니다. 누가 이걸 씁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잘 만들면 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거는 게 있어요. 지금 걸리는 마운트 부분을 하나 만들어 놔서, 그래서 이렇게 세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세워 놓은 상태로 여기서 짐을 넣거나 빼거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래쪽 수납 공간도 제대로 쓰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러기지 보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러기지 보드에도 과학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 보세요. 유리 섬유에서 단단하게 만들어 놔요. 이 위에 사람이 올라가도 괜찮을 정도의 튼튼한 러기지 보드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마련돼 있어요. 러기지 보드를 넣었을 때도 텐션을 유지해서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걸 보여주고요. 살짝 이렇게
텐션으로 쏙 들어가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폴딩을 또 해서 이런 식으로 4대 2대 4로 폴딩을 할 수 있어요. 긴 물건을 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차들 이거 왜 안 해줘? 뒷좌석에 왔을 때 공간은 그냥 딱 맞습니다. 이 차는 뒤쪽 루프가 이렇게 깎여 있는 자동차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았을 때 등받이를 뒤로 막 이렇게 기울이거나 이럴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4명이 항상 타야 돼 이런 사람들을 위한 차가 아니고 주로 2명이 타고 어린이가 뒤에 타거나 가끔 태워야 되는 자동차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뒷좌석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라든지 어깨 공간이라든지 팔걸이라든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런 것들이 직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정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직물 안에 보면 폴리 소재가 섞여 있어서 굉장히 질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오염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테리어 요소를 보면 일반 가정 실내 인테리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꼼꼼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소픽스 표시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소픽스는 굉장히 딜레마예요. 잘 보이게 해놓으면 보기 싫고 안 보이게 해놓으면 끼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소픽스를 위한 지퍼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지퍼를 열어서 여기서 아이소픽스를 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퍼를 닫아서 이렇게 감추자 라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도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의 감촉도 이게 나파 가죽 시트를 사용하고 있고 타공도 돼 있고 몰랑몰랑한 이런 쿠션을 갖고 있어서 시트의 고급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파노라믹 선루프가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개방감이 있어서 답답함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오 세상에, 오 충격입니다. 이야 이건 진짜 충격이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이 디스플레이인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공중에 떠 있다. 그리고 이 각도가 이렇게 엣지가 날카롭게 만들어져 있다. 이 아래쪽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잖아요.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로 떠 있는 거야. 신기하죠? 신기하죠? 어떻게 띄웠지? 뒤쪽에 기둥이 있는 거죠. 기둥이 뒤쪽에 있어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앞에 사람이 있고 뒤에 이렇게 아스라이 아웃포커스 되는 거 있잖아요. 관상에서 수양대군이 이렇게 탁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수양대군 딱 있고 뒤가 이렇게 딱 아웃포커스로 샥 날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웃포커스는 앞에 있는 전경을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를 딱 보고 나면 아웃포커스가 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 쫙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목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오목한 곳에 패턴을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이 패턴이 또 아웃포커스 되는 효과를 줍니다. 이쪽 편은 아웃포커스 되고 이쪽은 인포커스가 돼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아주 묘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라운드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쏘니까 넓은 면적이 더 멋지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라인이고요. 이제 두 번째 라인으로 넘어와서 정말 자동차 디자인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조장치 디자인입니다. 에어 벤트 디자인. 구멍이 뻥 뚫려갖고 그 자체가 되게 보기 흉측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그걸 어떻게든 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멋있게 잘 활용한 차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어 벤트가 지금 굉장히 얇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얇은 요게 에어 벤트가 아닙니다. 요 아래도 에어 벤트고 요 아래도 에어 벤트예요. 이만한 건데 마치 굉장히 얇은 에어벤트인 것처럼 이렇게 컬러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아주 똑똑하게 숨겨놨어요. 가정적인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물로 처리를 하고 송풍구 하나를 딱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자리 잡게 했는데요. 저런 것들도 지금 뒤쪽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반사시킬 수 있는 블랙 하이글로시를 통해서 여기서 반사되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저것도 굉장히 절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두 번째 라인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라인을 놓고 보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 보면 에이다스 설정, 앱 서랍, 도움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 터치바를 이용하는 전환식 공조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이유는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 나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선택지가 10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7가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선택을 못 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번에 6개의 메뉴만 보여줍니다. 6가지의 메뉴 중에서만 선택해라 라는 식으로 정말 단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넘겼을 때도 항상 이 위치에 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터치 누르면 되잖아요. 터치 누르면 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그렇게 만족스러운 동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운전 중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말고 여길 누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눈이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눈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누를 수 있으면 괜찮은 거죠. 근데 보통의 자동차들은 여기 뭐가 있습니까? 디스플레이가 여기 있어. 디스플레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터치를 만드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푸조는 어떻습니까? 디스플레이를 위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면서 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올라오고 나니까 이 위치에 기존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더 사람 몸에 가깝게 눈으로 내려다보는 요 시야에 맞춰서 아래쪽에 손을 대고서도 터치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디스플레이 버튼을 리모컨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너무 잘 만들어졌고 고급스럽고 실용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물리적인 버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 물리적인 버튼은 김서림상기여서 앞이 안 보여요 라고 하는 경우에 버튼을 눌러서 바로 앞이 잘 보이도록 하는 이런 버튼들은 물리 버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물리 버튼도 이런 식으로 누르게 하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을 받칠 수 있게 만들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누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여기 턱을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전체가 비록 터치 버튼이지만 실제로 이게 눌러지도록 만들고 턱을 만들어서 이게 네가 지금 짚고 있는 게 몇 번째 버튼이야를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누를 수 있는 그런 버튼을 제공해 주고 있다. 잘 만든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볼륨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위치 너무 좋죠?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켜고 끄는 버튼. 드라이브 모드도 이렇게 운전하다 말고 드라이브 모드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면 각도가 평평하지 않습니다. 각도가 운전석 쪽으로 살짝 기울었어요. 운전자가 손을 딱 잡았을 때 이 느낌이 딱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하다고 아니 무슨 이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지금 몇 분째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스럽고요. 다른 회사들도 이 정도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납 공간이 간단하게 있는데 수납 공간이 여기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거 여기다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걸 뭐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있는 건 아니고 뭐라도 좀 간단하게 놓을 수도 있다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턱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여기 홈을 이렇게 파놓은 거, 이런 것들도 꼼꼼하다고 볼 수 있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정말 비행기 같아요. 비즈니스석이나 이런 걸 타면 이런 식의 수납 공간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 12V 아울렛이 이 C거잭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 보면 USB-C가 양쪽으로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지금 카플레이를 지원하고 있고요. 카플레이 버튼이 여기 딱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버튼 눌러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일단 HUD는 없어요. 대신에 여기 보면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있죠.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 홈 화면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아니면 페이지를 더 만들어서 여기다 위젯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ADAS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는다든지 여기 온도 조절을 여기다 넣는다든지 그리고 차에는 시계가 필요하죠? 시계 넣어야죠?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시계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뿐이 아닙니다. 이쪽 계기판도 바꿀 수가 있어요. 계기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페이지가 여러 개 있어서 이 페이지마다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계기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만큼의 파워를 끌어다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이 전체를 난 내비게이션으로 볼래요 하면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카플레이도 여기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운전자 정보를 볼 수 있는 거, 이 차가 얼만큼의 회생 제동을 하는지, 배터리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고 실제로 이 차를 주행해 보면서 이 차의 특이한 점, 놀라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차를 출발시켰는데요. 출발하고 나서 바로 느껴지는 건 뭐야, 디젤이야? 디젤인가? 라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물론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에서 예전부터 디젤 엔진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었어요. 어떤 장점이냐면 낮은 RPM으로 차를 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디젤은 추월할 때 좋아 이런 얘기들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보통 가솔린 차 같은 경우는 추월할 때 왕 하면서 추월을 했는데 디젤은 그냥 부 하면서 그 상태 그대로 추월을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건 토크 때문입니다. 토크가 큰 자동차들은 RPM을 굳이 높이지 않아도 낮은 RPM에서도 충분한 힘을 내기 때문에 느긋한 주행 감각, 그런 것들이 디젤의 장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차에 그런 것들이 딱 있네요. 일단 엔진 자체가 1.2L 엔진, 그런데 지금 이 차의 토크를 보면 엔진만으로 23.5kgm를
넘습니다. 23.5면 어지간한 2.0L 가솔린 엔진 수준이거든요. 엔진에 비해서 토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차에는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 되고 있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의 전기 모터의 출력은 21마력입니다. 어지간한 엔진이 갖고 있는 저 RPM 토크 정도를 그냥 전기 모터로 밀어주는 거예요. 느리게 가다가 가속하는 경우에 답답함 없이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을 줍니다. 이게 1.2L 엔진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엔진을 보여줍니다. 이 차는 출력이 145마력 정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변속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는 DCT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DCT는 아시겠지만 수동 변속기를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수동 변속기에 클러치를 2개를 물려놔서 다음 단을 미리 작동시켜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력 손실 없이 다음 단이 바로 연결되는 거고, 자동 변속기와 수동 변속기의 차이점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 변속기보다 수동 변속기가 연비도 좋고 직결감도 훨씬 더 좋아요. 단점이 있다면 자동 변속기처럼 동력을 좀 미끄러뜨리면서 달리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건데, 이렇게 꾸준히 달리는 이런 환경에서는 직결감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력을 손실 없이 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출력이 부족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요, 주행하다 보면 운전자도 모르게 한 번씩 시동이 꺼집니다. 이렇게 정속 주행 중에도 시동을 껐다 걸었다 하면서 연비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오, 보세요. 0 되죠? RPM이 주행 중에 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시동이 걸렸다 꺼졌다, 이걸 운전자가 전혀 느낄 수가 없고 굉장히 미묘하게 내려갔다가 미묘하게 쓱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터 힘만으로 갑니다. 속도계도 파란색으로 바뀌네요. 이렇게 모터의 힘만으로 간다고? 이러면 하이브리드지. 이러면 하이브리드 아닌가? 그냥 가요. 엔진 시동 안 걸고 계속 갑니다. 봄, 가을에는 진짜 연비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 에어컨을 작동시키지 않을 때는 연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모터 고동이라면 기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보다는 훨씬 하이브리드에 가까운, 그러면서 풀 하이브리드처럼 정말로 모터로 차가 추진하지는 않는 그 중간 정도 영역의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런 종류의 자동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48V 시스템을 이왕 이용할 거면 그 모터의 퍼포먼스를 더 높여서, 그래서 모터가 더 많이 어시스트하고 하이브리드에 더 가깝게 만들어 보자 라는 차원의 자동차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친환경을 위해서 이 바뀌는 환경 규제를 달성하고, 그리고 연비를 향상시킨다는 면에서도 꼭 필요한 기술 발전 방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럽뿐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권의 나라들도 이런 식의 자동차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이런 식의 기술 개발을 좀 다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RPM을 너무 낮게 쓰니까 이게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스포츠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난 RPM을 더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시프트 다운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패들 시프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렇게 차가 어느 정도 RPM을 띄워가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에는 안 들어오겠네. 이 저음, 요 시프트 다운 할 때 우우우우 하는 요 바리톤음이 굉장히 좋은데, 차급보다 훨씬 더 큰 차로 느껴지게끔 하거든요. 3기통이면서 거대한 엔진을 장착한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내고 있습니다. 이 차는 그래서 전기가 어시스트 해주죠. RPM 낮게 사용하죠. 도심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하죠. 그래서 연비를 상당히 높여주고 있는데, 연비가 무려 14.6km/L입니다. 와, 엄청나죠? 아니 14.6이면은 와, 대단한 연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젤도 아닌데 디젤을 뛰어넘는 그런 연비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 차는 저공해차 2종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주 훌륭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차의 가격은 얼마냐? 4,990만 원입니다. 오, 4,990이면 엄청 비싼 거 아닙니까? 라고 할 텐데, 실제로는 8년 전 가격 그대로입니다. 구형 모델 요것과 이 차는 가격이 같다. 가격이 같은데 그래도 만만치 않은 것 같긴 하죠. 야, 그걸 어떻게 사냐?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평균 판매 가격을
보면 4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4천만 원 중반대가 됐는데요. 수입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국산차, 수입차 토탈에서 모든 자동차의 판매 대수를 가지고서 이 평균 가격을 내보면 4천만 원 중반이에요. 여기 보이는 차만 해도 보세요. 주니폰에 5,299만 원이죠. 소나타 요즘 3,500입니다. 그랜저 3천만 원대에서 시작하지만 어지간하게 넣으면 5천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4천만 원 중후반이면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저는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요즘 자동차 가격이라는 게 그렇다 맞습니다. 요거 되게 멋있죠.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작동되는데 너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는 신호를 내가 보여줘야 돼 라고 할 때 살짝만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도 세련되게 꼭 필요한 정보만 딱 보여주는, 보세요, 이런 식으로 뿅 하고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세련됐죠. 푸조를 탈 때마다 요 계기판에 대해서 감탄하거든요. 이렇게 된 지 푸조는 10년 됐습니다. 물론 이런 디스플레이는 아니었고 좀 다른 형태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꾸준히 이걸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단 거 한국인 디자이너가 처음 내세웠다고 하죠. 신용욱 디자이너 분이 하셨는데 이런 디자인이 정말 인체공학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샤오미라든지 BMW의 새로운 노이에 클래스라든지 이런 경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위쪽에 이만하게 따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형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핸들보다 위에다 디스플레이를 다는 게 이게 바람직하다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버튼을 넣는 건 약간 좀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느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여기 있고 계기판 여기 있고 이 사이에 지금 홈 버튼과 공조장치 버튼이 있잖아요. 요거는 뭡니까? 뭔가 기아스럽지 않아요? 약간 기아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는데 서로들 약간씩 닮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막히는 길에서 어댑티브 크루즈를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키면 30이 딱 떠요. 30이 뜨고 이렇게 가다 보면 화살표가 뜨면서 오케이? 하고 물어봅니다. 그거 뭐냐면 50km인데 너 50km로 해줄까?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누르면 50km로 바로 세팅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도 합리적입니다. 속도를 세팅하고 나서 만약에 68km로 세팅했다고 보세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면서 난 68km로 가고 싶어 하고 기껏 세팅했는데 브레이크 누르면 취소돼 버릴 거 아니에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작동시키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현대차는 다시 작동시키는 버튼을 눌렀을 때 아예 취소돼 버립니다. 되돌리기처럼 생긴 이 버튼을 눌러야 다시 68km로 세팅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OK를 누르면 다시 30km로 들어가게 되고 되돌리기 버튼처럼 생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화면에 나오죠? 다시 68km로 세팅을 해줘요. 똑똑하죠? 인터페이스를 이 정도 해줘야지. 자, 어댑티브 크루즈 앞차 감속하는 것에 맞춰서 제대로 감속해주고 있는데 앞차가 감속했을 때 좀 참고 조금 거리를 좁혀서 감속하는 게 아니라 앞차가 감속하면 바로 감속해요. 바로 감속하는 느낌이어서 한편으로는 좀 안심된다, 한편으로는 과격하게 감속한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 차는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요소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양이 발 마사지, 고양이 발로 마사지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꾹꾹 눌러준다. 만약에 정말 안마의자를 기대하고 누른다면 그러면 실망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고양이 발이라고 생각하면 고양이 발보다는 훨씬 시원해. 야, 이거면은 괜찮지, 완전 시원하네,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차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만족스러운데요. 그런데 이 차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는 변속기의 변속 충격이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변속 충격을 느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변속 충격은 뭔가 이렇게 등을 땅땅 때리는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근데 이 차는 변속이 수동 변속기를 사용할 때 그때 변속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 기어를 넣는 순간이 딱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뒷좌석입니다. 나머지 공간은 다 괜찮은데 무릎 공간이라든지 등받이가 뒤로 기울어지지 않는 부분, 물론 외관을 그렇게 쿠페형으로 디자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뒷좌석 공간이 쿠페형 SUV라는 걸 감안하고라도 조금 작은 편이다,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네, 지금까지 푸조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시승했는데요. 야,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이면 성능, 그리고 효율성이면 효율성, 모든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자동차였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뭐 전기차다, 하이브리드다 등등등의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이 나오고 있지만 기존 가솔린 자동차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더해서 이렇게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다시금 감탄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혁신을 보여주는 푸조,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지 기대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